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소설을 읽는 보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공장나방이라는 소설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핵심 정리 간단히 정리합시다. 단편소설이자 성장소설. 갈래는요, 단편소설이자 성장소설이고요. 두 번째, 성격, 회상적, 교훈적. 회상적, 교훈적. 했죠? 세 번째, 제재 보이죠? 제재. 주제가 되는 소재. 그래서 공장나방이고요. 공장나방. 그 다음에 주제. 자, 나비 수집으로 인해서 겪는, 나비 수집으로 인해 겪는 갈등과 깨달음을 통한 성숙. 성장소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비 수집으로 인해 겪는 갈등과 내면적 갈등이겠죠. 그리고 외면적 갈등도 있고요. 갈등과 깨달음을 통한 성숙. 하셨죠? 자, 특징은 세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주인공이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주인공이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했어요?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 인물의 심리와 갈등을 자세하게 드러냄. 인물의 심리와 갈등을 자세하게 제시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액자 구성. 액자 구성이라는 말 아시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됨.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이야기 전개. 거기까지 정리해 두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서 본문 내용을 볼게요. 이 공장나방이라는 소설은 나비랑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주인공 하인리가 나비 수집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이야기, 겉의 이야기가 현재 이야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이야기가 과거,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시점이에요. 잘 파악해서 이해해 두시고요. 거기 첫 번째, 모처럼이라고 시작하는 첫 번째 문단부터, 자, 거기가 체크하셨죠? 여기서부터 자, 발단 시작입니다. 발단 첫 번째, 모처럼 나를 방문한, 나 체크하시고 요게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 했어요?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 얘는 여기 나오는 하인리 모라는 사람의 친구야. 여기 하인리의 친구 체크됐죠? 자, 나를 방문한 친구 하인리 모가, 얘가 주인공. 여기 체크하고, 얘가 소설의 주인공이자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 외부 이야기랑 내부 이야기랑 서술자 달라요. 얘는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이면서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자, 하인리 모가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서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묶으시고, 해는 저물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파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여기까지. 요게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아시죠? 시간의 경과, 흐름. 자, 마침 내 어린 아들이 밤 인사를 하고 나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기억들에 대해서 회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릴 때 좋아하던 취미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더라.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다 씁니다. 나비 수집을 시작한 계기. 나비 수집을 시작한 계기.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나는 나비 수집을 새로 시작하게 됐어. 거기 나비 체크하시고, 하인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하인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자, 한번 보겠나? 자, 그에게 보여주려고 종이 상자 몇 개를 가지고 돌아와 열어보았을 때는요. 자, 거기 나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져 버렸고요. 램프를 찾아 불을 켜자 희미하게 창밖의 풍경이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이것도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그러나 상자 속의 나비는 밝은 램프 불 아래 빛나는 자태를 드러냈는데, 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 고운 빛깔을 가진 형상들의 이름, 얘가 누겠어? 나비지, 나비. 나비들의 시체잖아, 그치? 나비, 수집된 나비들. 자, 형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 이거는 노란 밤나방이라네. 내가 말했어. 학명은 풀미네아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매우 드문 종이지. 자, 그리고 하인리는
핀에 꽂혀있는 나비들 중에 한 마리를 상자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서 날개 아랫부분을 살펴봤어. 여기 체크하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나비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나비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그가 말했다. 참 이상하지? 나비를 볼 때만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 없으니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나비가, 거기다 쓰세요. 나비가 하이니의 어린 시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미쳤다는 것 암시. 됐어요? 자, 그는 나비를 다시 제자리에 꽂고 상자 뚜껑을 덮으며 말했어. 잘 봤네. 약간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그 추억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죠. 잘 봤네. 딱딱한 어조로 별로 달갑지 않은 거, 별로 반갑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부분에다가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비 수집과 관련된 안 좋은 추억이 있음을 암시, 짐작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 거죠. 암시. 자, 자네의 수집판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게.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았어 라는 말이거든. 그가 말했다.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좀 상했다네. 창피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 요게 사실은 메인인 거죠. 그 이야기. 여기 박스 치고 씁니다. 어린 시절 나비 수집을 했을 때 있었던 일. 요게 내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부 이야기. 되셨죠? 자, 그가 램프 덮개를 열어서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다시 램프 위에 갓을 씌우자 우리의 얼굴은 어슴푸레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열려있는 창문 곁으로 가자 조금 야위고 길쭉한 그의 얼굴은 거의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 내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을 수놓았고 내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 여기 부분 묶으시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다 쓰세요. 하이니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표현. 우리 얼굴이 어슴푸레해졌다. 야위고 길쭉한 얼굴이 어둠 속에 묻혔다. 개구리 울음소리 들리고 점점점 이런 것들이 감각적 표현이라는 얘기고요.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기만 따로 묶어서 뭐라고 쓰시느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하이니가 서술자가 돼서 들려주는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어린 시절 거기 쓰시고 역시나 어린 시절 나비 수집했을 때의 이야기. 여기가 내부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셨죠?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에 과거죠. 과거에 회상이 들어가니까 내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여기까지가 발단 1이었고요. 그 다음 내가 여기서부터가 발단 2에 해당이 되고요. 요 부분에서의 이제 서술자 나는 하이니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에 서술자 누구라고? 그치, 요게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 하이니 뭐어 써놔.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 하이니 뭐어. 자, 그 다음 거기 첫 번째 문장 묶어볼게요. 내가 나비를 잡기 시작한 건 8살 때쯤인가 9살 때쯤이었을 거야. 처음엔 별로 열심히 할 것도 없이 다른 애들 다 하니까 나도 해보는 정도였어. 여기까지 과거 회상 시작. 그리고 처음에는 나비 수집에 별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야. 과거 회상 시작. 그런데 10살쯤 된 두 번째 여름에는 나는 완전히 이 유희가 원래 논다는 뜻이거든요. 이 유희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유희는 무슨 의미? 여기에서 유희는 나비 잡는 거죠. 나비 수집하는 거. 나비 수집 써두시고 이 유희의 취미가 생겨서 이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돌보지 않게 됐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걱정할 정도 집착하게 됐다. 너무 열정적이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자, 나비를 잡는 데 열중을 하면 학교의 수업 시간도 점심도 잊어버리고 탑식에 우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혀 다른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죠. 학교를 쉬는 날은 빵 한 쪽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끼니 때에도 돌아오지 않고 뛰어다니곤 했다. 그만큼 나비 잡기에 열중했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묶으시고 쓰세요. 나비 잡기에 열중했던 나. 자, 지금도 아름다운 그
나비를 보면 이따금 그때의 열정이 몸에 스미는 듯 느껴진다네. 여기서 그때의 열정이라는 거는 밥 먹는 것도 까먹고 다른 일들 다 까먹고 열중했던 그때의 열정이죠. 자, 그럴 때면 나는 잠시 어린아이만이 느낄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심정. 여기 뭔 아시죠? 이 황홀한 심정이라는 거는 노랑나비를 처음 찾았을 때 체크하고 계시죠? 노랑나비를 처음 찾았을 때 들뜬 마음. 노랑나비 처음 찾았을 때 들뜬 마음. 자, 그렇게 사로잡히곤 했는데 그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찾아냈던 그때의 기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거야. 또 그럴 때면 호련히 그럴 때면 호련히 어린 날의 무수한 순간들이 떠오른다네. 요게 뭐냐? 거기 체크하고 나비가 결국 뭐라는 거야? 나비의 의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치? 쓰고 있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자, 풀향기가 코를 찌르는 메마른 벌판에 찌는 듯이 무더운 낮, 정원 속의 서늘한 아침, 신비스런 숲속의 저녁 때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포충망을 들고 나비를 노리고 다녔어. 그리하여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그 다음 장 발견하면 특별히 진귀한 것이 아니더라도 좋았다. 꼭 희귀한 나비가 아니더라도 나비 잡는 그 행위 자체가 좋았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 부분. 햇볕 아래 졸고 있는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흡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가 누구야? 나비죠, 나비. 그래서 나비를 묘사한 거. 나비 묘사. 자, 그것을 잡는 기쁨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 가만 다가서곤 했다. 자, 반짝이는 반점 하나하나, 날개 속에 드러난 맥줄 하나하나, 가는 더듬이의 갈색 잔털 하나하나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그 긴장과 환희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네. 자, 그때의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그 뒤엔 자주 느낄 수 없었다. 즉, 나비를 잡을 때 느꼈던 기쁨만큼 큰 기쁨을 느낄 일이 많지 않았다. 그 말은 결국 뭐냐? 나비를 거기 묶어서 쓰세요. 나비를 잡을 때 열정 그리고 기쁨. 나비를 잡을 때 열정과 기쁨. 그 다음 부모님께서 훌륭한 도구는 하나도 마련해 주시지 않아서 이 말에서는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음.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잡은 나비들을 헌 종이 상자에다 간추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병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밑바닥에 발라붙이고 그 위에 핀을 꽂아 두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걸로 나비 수집하는 그 통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초라한 나의 수집물을 친구들에게 즐겨 보여주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가진 도구는 대개 그 다음부터 유리 뚜껑의 나무 상자에 푸른빛 가재를 친 사육 상자, 그 밖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나의 도구들과 나의 초라한 도구들과 대비되는 했어요? 초라한 도구들과 대비되는 것들, 대조되는 것들. 자, 그런 것이었기에 내가 가진 초라한 설비를 더 자랑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초라한 그 설비들 때문에 나의 수집물들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야. 뿐만 아니라 극히 마음이 흡족하고 희귀한 나비가 손에 들어와도 남에게는 비밀로 하고 내 누이들에게만 몰래 보여줬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리 고장에서 아주 보기 드문 푸른 날개의 나비를 잡았어. 날개를 펴서 그것을 말린 다음 하도 마음이 흡족하고 자랑스러워서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꼭 누구냐? 꼭 집어서 걔 누구야? 꼭 집어서 그 이웃집 아이에게만은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얘가 에밀, 여기 나오는 이 이웃집 아이가 에밀인데 이 에밀에게만은 꼭 이 수집물을 자랑하고 싶었어. 뭔가 열등감이 있었나 봐. 그치? 자, 이 이웃집 아이란 뜰 건너편 집에 사는 교원의 아들 에밀이었는데, 자, 봅니다. 이 소녀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녀석이었지만 아이로서는 어디지 못마땅한 데가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기, 질투, 혹은 열등감, 누구에게? 요 에밀이라는 아이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미워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죠? 모든 점에서 뛰어난 에밀이 이제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상이었던 거지. 그의 수집물이 그리 대단치는 않아. 근데 수집물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솜씨만 놀랄만 했어. 게다가 그는 나비의 날개를 풀로 이어 맞추는 남이 잘 하지 못하는 몹시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대. 어쨌든 모든 점에서 그는 모범소년이었어. 이래서 싫어했던 거지. 자, 모범소년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간단히 씁니다. 에밀에 대한 나의 평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했어요? 에밀에 대한 나의 평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모범소년 때문에 그 이유가 나와야지. 나는 그에게 몹시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를 미워했던 거다. 이거 뭔지 알죠? 에밀에 대한 나의 상반된 감정. 에밀에 대한 나의 상반된 감정. 그러니까 이중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전개. 나는 이 소년에게 푸른 날개의 나비를 보여주었다네. 그는 무슨 전문가나 되듯이 그것을 감정하고 나더니 희귀한 것임을 자기도 인정하면서 한 20페니 정도의 값은 된다고 했어. 재수없어. 자, 그러나 그 다음 그는 여기서부터 자, 이내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해서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더듬이가 비틀어졌다느니 왼쪽 더듬이가 뻗어 있다느니 그 위에 다리가 2개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제법 그럴듯한 결함을 늘어놓았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는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 에밀이라는 아이가 상당히 오만하다라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나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에밀의 오만한 성격. 나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에밀의 오만한 성격. 그리고 나는 그러한 결점을 그다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혹평으로 인해서 나의 푸른 날개의 나비에 대한 기쁨은 다분히 허물어졌고 그래서 2번 다시 그에게 수집물을 다시는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까지. 그 혹평 때문에 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치? 거기다 씁니다. 혹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음. 그러니까는 그런 푸른 날개의 나비를 혹평한 에밀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한 거죠. 에밀의 혹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음. 에밀의 혹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음. 자, 그리고 나서 2태쯤 지나서 이제 2년쯤 지난 거야. 2태가 지나서 시간경과 시간의 흐름. 우리는 꽤 머리가 굵은 소년이 되었는데 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굵었다라는 표현은 좀 성장하고 판단할 수 있게 생각이 조금 깊어졌다는 의미야.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도 나는 거기 체크 그때도 나의 나비 잡는 것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나비 잡기에 열중을 하고 있었다. 자, 그때 이웃집 에밀이 공장나방을 잡아다. 이제 중심 소재가 나서 공장나방. 거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애야. 공장나방을 잡았다라는 소문이 나오셨어. 자, 나는 거기 체크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은 때만큼 흥분한 적이 없었다네. 여기 체크하시고. 왜? 공장나방을 실제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아직 공장나방을 잡은 사람이 없었고 나 역시 내가 아직 낡은 책에서 그림으로만 봤으니까 이게 뭐야. 그만큼 공장나방이 무척 희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그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고 충격받은 거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 이름을 알면서도 아직 잡아보지 못한 것 중에서 나는 공장나방을 그 어느 것보다 가지고 싶어 했었어. 자, 몇 번이고 나는 책 속에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만큼 공장나방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는 얘기야. 거기 체크. 공장나방에 대한 애착. 공장나방에 대한 애착. 한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했어. 나무둥치나 바위에 앉아있는 이 갈색 나방은 자기에게 새나 다른 짐승이 덤벼들려고 하며 거무스름한 앞날개를 펼치고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내 보일 뿐인데 이 빛나는 커다란 무늬가 매우 이상한 모양을 나타내므로 새는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고. 요건가 보네. 그치? 어우씨, 연락부스게 생겼는데? 이해됐어? 자, 그 내용인 거야. 그래서 에밀이 공장나방을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거 보고 싶어서 흥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위기 시작. 위기. 에밀이 이상한 나방을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나의 흥분은 절정에 이르러서 그것을 꼭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네. 나는 식사 뒤 틈을 얻어서 곧뜰을 건너서 이웃집 4층으로 올라갔어. 자, 그 다음부터 이 4층에 교원의 아들 에밀은 작은 아반 자기 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점점점. 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만의 방이 따로 없었던 거지. 그래서 부러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야. 자, 방으로 돌아가던 도중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에밀이 없는 듯해서 문에 손잡이를 돌려보니까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 뭐야, 이거 무단침입 아니야? 무단침입? 그치? 자, 공장나방을 모래 에밀의 집에 간 거죠.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실물을 꼭 한번 보리라는 생각에 이게 의도였던 거죠. 에밀이 없더라도 그 공장나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단 침입을 하셨어. 그러네, 그치? 이유는 공장나방이 보고 싶어서. 요즘 같으면 바로 붙잡혀가죠.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에밀이 나비를 간직한 두 개의 커다란 상자를 살펴보았는데 어느 상자에도 공작나방 들어있지 않았어. 그런데 문득 날개판에 올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과연 생각한 대로 거기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자, 갈색 빌로드 날개가 한쪽 길쭉한 종이 쪽 위에 펼쳐진 채 날개판에 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본을 만들려고, 이건 이해되시죠? 이 상황은 뭐냐면 표본을 만들려고 그 날개판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방을 펼쳐놨다는 의미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묶으세요. 여기서부터 나는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서 털이 돋친 젓갈생의 더듬이와 그 다음 그지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띤 날개 성과 밑날개 안쪽 선에는 양털 같은 털을 바로 곁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네. 여기까지 묶으셨어요? 자, 거기다 쓰세요. 공작나방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나.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야. 그 유명한 무늬, 왜 남 겁준다는 그거 있잖아. 그 새가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그 무늬. 이해되죠? 겁을 준다는 그 무늬를 보이지 않는 거야. 종이 쪽에 가려져 있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나는 유혹에 끌려서 종이 쪽을 떼어내고 꽂혀있는 핀을 뽑았네. 자, 그러자 4개 커다란 무늬가 그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찬란하게 나의 눈앞에 드러난 거야. 완전 이것을 본 나는 이 보배를 손에 넣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욕망에 그만 난생처음을 기어코 도둑질을 하셨네. 이 보배라는 거는 뭐예요? 공작나방을 비유한 거죠? 여기다가 결국 무슨 얘기야? 공작나방의 아름다움에 홀리셔서 나방을 훔친. 이해되죠? 공작나방의 아름다움에 나방을 훔치게 됨. 나방은 벌써 말라 있어서 손을 대는 정도로는 형체가 일그러지진 않았어.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받쳐들고 에밀의 방을 나왔는데 그때 나는 어떤 만족감 외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거기다 써야죠.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커다란 만족감이라는 건 뭐예요? 공작나방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 그리고 만족감. 이해되시죠? 공작나방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과 만족감. 자, 그리고 나서 나는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방을 오른손에 감추고 층계를 내려오는데 그때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어. 딱 걸렸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네. 그치? 자, 거기 보면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 거기 체크하시고,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 체크하셨습니까? 거기에다 씁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음을 깨닫는 계기 하고 화살표. 자신의 잘못 인식.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순간 나는 내가 비겁한 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나는 내가 비겁한 놈이라는 것을 깨달음. 여기 이 부분에 왜? 공작나방이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야?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그래서 나는 비겁한 놈이다 라고 스스로 평가한 거죠. 여기다 쓰세요. 공작나방을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훔쳤으므로 했죠? 그와 동시에 들키면 어쩌지라고 하는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서 다시 나는 본능적으로 나방을 감춘 손을 그대로 양복 주머니에다 속에다 찔러 넣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와요. 공작나방이 망가진 원인. 그리고 천천히 발을 떼어 놓았어. 그러면서 속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자, 나는 이내 올라온 하녀와 어물어물 엇갈려서 그 다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침착을 잊고 벌벌 떨며 현관에 우뚝 서 있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죄책감, 그치? 부끄러움, 그 다음 불안감. 죄책감, 부끄러움, 불안감. 이제 그 발소리를 계기로 해서 내가 이것을 훔쳤구나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나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될 수만 있다면 그 전대로 돌려놓아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웠다네. 여기 묶으시고요. 자, 여기가 이게 뭐야? 이게 나의 내적 갈등이죠. 나의 내적 갈등이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 양심의 가책.
자, 그리고 혹시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운 거야. 왜? 도둑놈이잖아. 자, 날쌔게 발을 돌려서 층계를 뛰어올라 1분 후에는 다시 에밀의 방 가운데 서 있었는데 놀라 빠르네. 자, 나는 주머니 속에서 손을 뽑아 나방을 책상 위에다 꺼내놨어. 헉, 나는 그걸 보기 전에 벌써 여기 어떤 불행한 일, 이게 중요해요. 이 불행한 일이 어떤 의미냐, 생겼다는 것쯤은 미리 짐작을 했어. 이 불행한 일은 결국 뭐야? 공장 나방이 망가진 거죠. 공장 나방이 망가진 일, 이게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미리 짐작을 했어. 그죠? 울고 싶었다. 암담함. 거의 체크. 암담한 심리 상태. 암담함. 아니나 다를까 나방은 정말 보기 싫게 뭉개져 있었겠지. 그치? 보기 싫게 망그러져서 앞날개 하나와 더듬이 한 개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나마 산산이 바스러져서 완전히 부서졌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되돌릴 수 없음. 되돌릴 수 없는 나방. 자, 이제는 이어붙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자,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자,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방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더 괴로운 일이었다. 여기 묶으시고 쓰세요. 그만큼 나는 누구에게, 그치? 공장 나방에 대한 애착이죠. 애착. 그만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대상을 내가 망가뜨린 거야. 자, 날개의 갈색분이 온통 나의 손끝에 묻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날개에 바스러진 조각들이 책상 위에 이리저리 흩어진 걸 봤어요.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자, 그것을 완전히 원형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대신 내가 가진 그 어떤 물건이나 그 즐거움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을 거야. 그것만 된다면. 자, 그만큼 간절하다. 간절한 마음. 뭐에 대한 간절함이겠어. 그치? 자, 공작 나방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 공작 나방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 자, 여기까지 위기였고요. 그 다음 부분. 짜잔. 그지없이 슬픈 기분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절정 시작입니다. 자, 슬픈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하루 종일 좁은 뜰 안에서 주저앉아 있었다. 혼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거죠. 죄책감. 그리고 괴로움. 쓸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 자, 어머니는 놀라움과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줄을 모르셨지만 엄마는 충격받았겠지. 왜? 우리 아들내미가 남의 거 훔쳐온 거잖아. 어쩔 거임. 자, 그리고 나서 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민 끝에 나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지. 그치? 도둑질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 갈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고백하기까지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야. 그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어머니. 그러면서 지금 곧 에밀에게 가거라. 자, 어머니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어요. 에밀을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대신 가지라고 말해보렴.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지. 여기 묶으세요. 요 말에서 드러나는, 요거랑 연결되죠.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그치, 정직함인 거죠. 정직함. 됐죠? 자, 정직을 중시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라 라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자, 만일에 모범소년인 에밀이 아니고 다른 친구였다면 나는 용서를 비는 것쯤은 서슴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가 나의 고백을 이해해준다거나 나의 사과를 믿어주지 않을 걸 나는 미리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거기다 써야죠. 그치? 에밀이 냉정하고 오만한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에밀이 냉정하고 오만한 성격 체크. 그럭저럭 밤이 되었으나 나는 그때까지도 그를 찾아갈 용기를 얻지 못한 채 주저하고만 있었어. 왜? 이미 얘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어머니는 내가 뜰에 있는 것을 보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오늘 중으로 갔다 와라. 지금 꼭 가거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못 가면 다음에는 더 못 가니까. 그치? 늦어질수록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어서 바로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갑니다. 자, 에밀을 찾아갔다네. 그는 나를 만나자 곧 나번 공장나방에 관한 말을 꺼냈어. 왜? 어렵게 잡은 공장나방이 망가져 있었으니까. 누가 그랬는지 공장나방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사람이 소행인지 혹은 고양이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더라.
나는 그 나방을 좀 보여달라고 청했고 우리는 방으로 올라갔어. 촛불을 켰다. 자, 못 쓰게 된 그 나방이 날개판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에밀이 그 날개를 손질하느라고 무척 고심한 승적이 역력했다. 이제 얘를 원래 형태대로 살리려고 노력한 노력한 모습이겠죠. 여기에다가 쓰세요. 자, 에밀이 공장 나방의 원래 형태를 살리려고 노력한 모습. 에밀이 공장 나방의 원래 형태를 살리려고 노력한 모습. 자, 그는 날개 조각들을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앞지 위에 펴놓았어.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본디 모양으로 바로잡힐 가능성도 없고 더듬이도 떨어진 그대로고 나는 그제서야 그것이 뭐야 거기 체크. 공장 나방을 못쓰게 만든 것. 공장 나방을 못쓰게 만든 것. 그게 나의 소행임을 밝혔어. 자, 그랬더니 에밀은 격분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꾸짖지 않고 혀를 차며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 나직한 목소리로 진짜 아이답지 않죠. 알았어. 말하자면 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지. 그런 자식. 여기 또 충격입니다. 그런 자식은 뭐냐. 일단 그런 자식 먼저 씁시다. 남의 소중한 물건을 훔치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 했어요. 남의 소중한 물건을 훔치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 남의 소중한 물건을 훔치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 했죠? 자, 라고 하더군. 여기까지 또 묶으시고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에밀의 성격. 쓸 수 있죠? 에밀의 성격. 에밀은 어떤 아이냐? 아이답지 않죠? 거기다 쓰세요. 아이답지 않은 냉정한 모습. 아이답지 않은 냉정한 모습. 그래서 얘가 사과하러 가기 싫었던 거지 뭐. 자, 그 다음 봅니다. 어쩔 거야. 제가 잘못했는데 그치? 짜잔. 자, 나는 그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했어요. 보상을 해줄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냉담하게 앉아서 여전히 나를 비웃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으므로 여기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 거기 쓸 수 있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자, 거기 말 묶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내가 모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게다가 오늘은 너의 나비 다루는 성의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어. 이 남자 진짜 거기다 경멸하는 태도죠. 거기다 쓰세요. 에밀이 내가 수집한 나비를 무시하며 했어요. 에밀이 내가 수집한 나비를 무시하며 나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경멸.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수집한 나비를 무시하며 나비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경멸.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에서 이런 행동들에서 드러나는 에밀의 성격은 아시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냉정한 성격이고요.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성격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어쩔 거야?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치? 그 다음. 그 순간 나는 자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늘어지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음을 깨달았어.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에밀의 태도에 분노는 했으나 자기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아주 나쁜 놈으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에밀은 천하의 정직한 사람이 되어 정의를 방패로 삼아 냉정하고 모멸적 태도로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자, 여기 체크. 거기다 써야죠. 공장 나방을 훔친 실수로 나는 악이 되고 공장 나방을 훔친 하나의 실수로 나는 악이 되고 나를 멸시하는 에밀은 선이 돼. 나를 멸시하는 에밀은 선이 됨. 그는 욕설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다만 나를 바라보며 경멸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 빈칸에다가 이 글에 드러나 있는 갈등 양상이에요. 갈등 양상이라는 건 갈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는 나의 내적 갈등이죠. 그치? 거기 체크. 나의 내적 갈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누구야? 그치? 나와 에밀 간의 외적 갈등. 됐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의 내적 갈등 옆에다가는요, 뭐하고 뭐가 싸우는 거야? 아름다운, 거기다 쓰셔야 돼요. 아름다운 공장 나방을 갖고 싶은 욕망대 하고 있죠? 아름다운 공장 나방을 갖고 싶은 욕망대. 또 하나,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양심. 아름다운 공장 나방을 갖고 싶은 욕망과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양심, 요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애물 간의 외적 갈등이었죠. 그치? 나와 애물 간의 외적 갈등은, 자, 거기에서 나는요, 체크해야죠. 나는 공장 나방을 망가뜨린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려 하죠. 거기, 나. 자, 공장 나방을 망가뜨린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러 감. 자, 그에 비해서 에밀은 경멸하죠. 경멸하고 결국 용서해주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거의 외적 갈등. 자, 이제 마지막 결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때 나는 비로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결말 시작. 그때 나는 비로소 한 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자, 결말 체크하시고 첫 번째 문장 묶으세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냐? 거기 묶어서 쓰세요. 공장 나방을 훔친 일로 얻은 공장 나방을 훔친 일로 얻은 나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 하고 화살표 뭐라고 쓰시느냐? 도덕과 규범 세계에 대한 인식. 아, 이게 도덕이고 이게 규범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키스만을 하고 내버려 두는 거 거기 줄치시고 어떻게 됐냐 묻지도 않고 키스만 하고 내버려 두었다. 여기. 자, 요거는 나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심이죠. 나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심. 내버려두는 것이 고마웠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어. 여느 날보다 시간이 늦은 편이긴 했다. 그러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갈색의 두껍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찾아서 가지고 와서 침대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자, 보이죠? 그 속에 든 나비들을 끄집어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를 만들었다네. 자, 요게 요런 행위가 나의 정신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부시는 게 아니라 자, 요거를 나의 정신적 성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거기 옆에다 쓰세요. 나비에 대한 욕망보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음.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음. 했어요? 거기에다가 나비에 대한 욕망보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음. 요거 하나 쓰시고 또 하나 그 아래다가 한 번 저지른 일은 바로잡을 수 없음을 깨달음. 했어요? 요 두 가지 쓰시고 그래서 나의 수집한 나비들 이런 식으로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였죠. 정리되셨나요? 요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는 하이니는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 아래다가 하나만 간단히 써둘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이야기랑 외부 이야기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빈칸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 자, 이 글의 시점. 자, 일단 첫 번째 외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서술자 나가 쓰고 계시죠? 서술자 나가 주인공 하인니히에 대해서 서술한 거죠. 주인공 하인니히 서술. 되지?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 하인니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인칭 관찰자가 되겠죠. 그치? 1인칭 관찰자.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이야기 같은 경우는 보이죠? 서술자 나가 서술자 나 얘가 하인이죠? 얘가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함. 그래서 얘는 1인칭 그치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공장나방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 선택학습의 활동 부분에 가면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 하나랑 그 다음에 선생님의 밥그릇이라는 글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방망이 깎던 요인도 있네요. 수필까지. 요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수는 교과서로 44쪽이에요. 자, 시에 담긴 가치 이해하기에서 활동 1 보이시죠? 거기에다 간단하게 이제 뭐부터 핵심 정리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갈래 보시면 자, 첫 번째 자유시, 그리고 서정시, 그리고 딱 보시면 산문처럼 쓰여져 있죠. 그래서 산문시.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격, 애상적이다, 그리고 산문적이다, 애상적이다, 산문적이다 했죠. 그 다음 제재, 제재는 흰둥이. 그 다음 주제, 주제는 흰둥이와 이별해야 하는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흰둥이와 이별해야 하는 슬픔, 안타까움 했죠? 특징 세 가지만 쓸게요. 특징 첫 번째,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 형식.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 형식. 이렇게 행을 나누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쓴 시를 산문시라고 하거든요. 특징 첫 번째,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 형식. 두 번째, 어린아이를 말하는 이로 설정해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이로 설정해서 순수한 느낌을 줌. 어린아이를 말하는 이 화자 설정해서 순수한 느낌을 줌. 세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로 서사적 성격을 제시. 서사적 성격 제시. 첫 번째 연부터 볼게요. 손을 내밀면 연하고 부드러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쓱쓱 핥아주며 간지럼 태우던 흰둥이. 자, 이게 뭐야? 흰둥이가 나 연락 좋아했어요. 이 얘기인 거잖아. 그치? 자, 여기다 쓰세요. 나에게 친근함을 보이는 흰둥이의 모습. 나에게 친근함을 보이는 흰둥이 모습.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누우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알아누우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 집안 형편이 어렵죠. 그쵸? 집안 형편이 어려움. 아버지의 약값을 위해서 흰둥이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서 거기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요거는 흰둥이에 대한 나의 애정 쓸 수 있죠. 흰둥이에 대한 나의 애정. 어서 도망가라, 멀리 멀리. 자, 그때 자꾸자꾸 뒤돌아보는 녀석. 가슴 아프다. 자꾸자꾸 뒤돌아보는 녀석. 나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이죠. 나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 그런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마음이 무거웠어.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마음이 무거웠다. 요거는 아시죠? 흰둥이를 팔지 못하면 약값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안한 거죠, 엄마 아빠한테는. 자, 근데 다음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 참. 자, 여기 또 체크하시고, 요건 또 엄마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 엄마도 별로 좋지 않아, 마음이. 그치? 흰둥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흰둥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바닥까지 달디 달게 아주 맛있게 핥아 먹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자, 어린 나는 결국 그의 기어코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나는 기어코 꾹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왜 개장수한테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신탕값 죽으러 가는 거잖아. 자, 그때 흰둥이는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는 것이었다. 여기 이게 나를 위로해주는 모습인 것 같았던 거지. 그치? 거기다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나를 위로. 자, 이 부분에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나를 위로.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쓱쓱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핥아만 주고 있는 것이었다. 자, 요게 뭐야?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장수에게 끌려가면서도 나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흰둥이, 흰둥이 보고 싶어. 뭐 이런 의미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는요, 나와 흰둥이의 관계인데요. 나는 흰둥이가 팔려가지 않도록 흰둥이를 풀어주고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결국 울잖아요. 근데 흰둥이는 이별을 슬퍼하는 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 거기에다 간단히 요 옆에다가 정리해 두시는데, 흰둥이와
빈둥이와 나의 관계. 나의 관계 여기다가 씁시다. 서로를 아끼며 마음속 깊이 교감하는 관계. 서로를 아끼며 마음속 깊이 교감하는 관계.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설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 담겨져 있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찾아내는 그런 거고요. 간단하게 갈래 정리합니다. 첫 번째 거기 빈칸에다가 체크하고 쓰세요. 선생님의 밥그릇 이청준이고요. 자, 갈래 단편소설이자 현대소설. 단편소설, 현대소설. 그 다음 두 번째 성격 회상적 교훈적. 성격 회상적 교훈적. 회상적 교훈적. 그 다음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 배경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현재 배경은요. 현재 배경은 37년 전 담임 선생님을 모신 37년 전 담임 선생님을 모신 회식 자리. 그 다음 과거의 배경은요. 1950년대 전쟁 직후니까 엄청 못 살 때지 그치? 1950년대 지방 도시의 중학교. 주제 씁니다. 주제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 하나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자, 첫 번째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 두 번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됐죠? 자, 특징 세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구성.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야.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구성. 두 번째 제자에게 한 약속을 지켜온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느끼게 함.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느끼게 함. 세 번째, 버릇에 얽힌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이야기 전개. 했어요? 그 세 가지 다 하셨으면 맨 앞에 이제 발단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37년 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발단 체크하시고요. 37년 전에 담임 선생님을 모신 저녁 회식 자리는 요게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 알려주죠? 여기다 쓰세요. 요게 현재의 시간적 배경이자 공간적 배경인 거죠. 체크. 현재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자, 이날의 주빈인 노진 선생님의 옛 기벽에 대한 기이한 그런 버릇, 요것에 대한 추억으로 처음엔 분위기가 그저 유쾌하기만 했다. 이게 뭐냐면 그 노진 선생님의 옛 기벽이라는 거는요. 거기 갑작스러운 벌칙으로 청소 인원을 충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갑작스러운 벌칙으로 청소 인원을 충당. 청소 인원은 이제 맞춰가는 거지. 채워넣는, 충당하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은요. 맨 처음엔 그랬다. 근데 그 다음엔 달라졌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 전체 묶어서 거기다 쓰세요. 이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을 암시. 이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암시. 그 다음 노진 선생님은 50년대 초 중반 전란의 혼란과 궁핍 속에 살던 지방도시 중학교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과 거기다 쓰죠. 선생님과 과거 상황에 대한 소개. 어렵사리 공부를 하던 중학교 초년 시절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전개 첫 번째 시작. 그 남녘도시의 노진 선생님은 세교풍과 근엄한 표정의 선생님들 앞에는 어딘지 기가 조금씩 움츠러든 반아이들, 특히 이곳저곳 벽지 시골에서 올라와 낯선 도시 생활 시작한 심약한, 마음 여리고 약한 그런 지방 출신 아이들을 또래 친구들처럼 즐겁게 보살펴주는 분이었다. 이게 선생님의 태도죠. 거기 선생님,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 자상하고 친근함. 아이들을 대하는 수고했죠?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 자상하고 친근.
한 예로 방과후 남아서 교실을 정리해야 되는 청소당번을 몹시 싫어하는 우리에게 거기 선생님은 그 다음 또 묻고야 그날 종례 시간에 갑작스런 벌칙을 마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날의 청소 인원을 충당하는 시기였다. 자, 여기까지. 청소당번을 정하는 거를 이렇게 놀이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죠. 거기 묶으셔서 쓰세요. 자, 청소당번 정하는 것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지게 함.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지게 함. 자, 오늘 아침 운동장 조회 때 줄 똑바로 서지 않았다가 나에게 호명당한 이름 불렸던 애들 누구누구였지? 호명당한 7명 일어서봐. 너희가 오늘 청소 당번이야. 오늘 체육 시간에 체육복 안 입고 나간 애들 몇 명 있었는데 누구누구야? 그래, 너희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뭐 하는 녀석인지 너네 오늘 청소야? 뭐 이런 의미인 거 알고겠죠? 자,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어떤 때에는 갑자기 척가방송을 검사해서 놀이용 구슬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을 골라내시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저고리 단추나 혹은 이름표가 조금 삐뚤어진 아이들을 억울하게 골탕 먹이기도 했다. 이거 좀 억울하겠네, 얘네는.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아닌데. 뭐 어쨌든. 자, 심지어는 선생님이 종례 들어오신 거 모르고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불리게 될 때도 있었고요. 그게 그날의 청소당번이 될 줄 알고 미리 또 선수를 쳐서 너희들 오늘 청소당번 하고 말했다가 오히려 교편을 모독한 죄. 교편이라는 거는 교사의 회초리란 뜻이에요. 아시죠? 교편. 교사의 회초리란 뜻이고요. 교사 생활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교편이라고 하면 보통 교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유법이죠. 대유법.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비유한 거니까. 자, 교편을 모독한 죄, 남의 불행을 악용하려는 죄로 먼저 걸린 아이들을 대신에 엉뚱한 고역이라는 게 뭐야? 교실 청소 당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또 책가방 속에 만화책 숨겼다가 들통나있는 그 허물로 공부 소홀히 한 죄, 중학생 품위 떨어뜨린 죄, 선생님 주의를 어긴 죄, 그리고 선생님을 속이려 한 죄가 적용이 됐어요. 게다가 자신의 제목을 헤아려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비상한 눈치와 비행, 탐지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빠뜨린 허물로 자신이 반성해야 할 죄, 가짓수도 다 알지 못한 죄, 이런 식으로 이제 죄명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죄명 자체가 되게 재밌죠? 자, 이렇게까지 더해져서,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좀 더 재미있으라고 이해되죠? 거기다가 쓰세요. 아이들의 잘못에 갖가지 재밌는 죄목을 붙인. 갖가지 이렇게 쓰는 거다. 지은, 갖가지. 자, 아이들의 잘못에 갖가지에 재미있는 죄목을 붙인. 그러니까 청소당번을 아주 장난스럽게 정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까지 더해서 일주일 동안 연속 벌청소를 선고받는 아이의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벌청소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벌칙으로 그날의 청소당번이 정해질지 몰라 선생님 앞에서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대요. 예상하지 못하니까. 자, 그러나 그것이 긴장이나 원망을 부를 리는 없었다. 이게 중요하죠. 긴장이나 원망을 부를 리는 없었다. 그렇게 떠맡게 된 청소당번이 억울하거나 짜증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일종의 즐거운 유시나 게임 같은 거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벌칙으로 청소당번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놀이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첫 학교 생활도 그만큼 안정을 얻어갔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의 배려죠. 선생님의 배려를 통해서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즐겁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음 장. 자, 여기서부터 전개2. 자,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자, 여기서부터 어느 날 오후, 자, 그 노진 선생님이 그간 정년 퇴임을 하고 지내시다 며칠간 서울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옛반 친구의 전화 연락이 왔어요. 여기까지. 보셨어요? 여기가 회식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 전에도 들어 선생님을 찾아뵈었던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옛반 친구들이 함께 선생님을 모셔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 7, 8명이 모처럼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이날의 회식 자리였어. 그러니까 자, 거기 보죠. 그 시절 그런저런 반 관리와 아이들 지도법을 우선 신경 기복적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아이들이랑 장난스럽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 자, 어쨌거나 그 같은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로 이날의 회식 자리는 처음에는 분위기가 썩 부드럽고 즐거운 편이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류의 모임 자리가 대개는 그런 식이든, 자, 어딘지 좀 싱겁고 의례적이기까지 한 느낌마저 없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쓰시고, 여기 무슨 얘기냐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보다는 형식적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즐겁긴 했지만 좀 이렇게 의례적인 그런 분위기의 회식 자리였다. 자, 그런데 술잔이 몇 번씩 비워지고 식사가 나왔을 때부터, 자, 그런 분위기, 그거 체크합니다. 그런 분위기, 어떤 분위기? 부드럽지만 의례적인 분위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그때 상을 모아주고 나가는 신불꾼 아이에게 빈 그릇 하나를 더 부탁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당신의 밥을 미리 반쯤이라 덜어내고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반 친구가 무심히 아는 체를 하고 나선 것이 실마리가 되었다.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선생님의 식사 습관. 했어요? 선생님의 식사 습관 하고 화살표. 선생님의 식사 습관 화살표. 37년 전 도시락 검사 사건을 회상. 37년 전 도시락 검사 사건 회상. 그리고 다시 화살표.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달라짐. 세 가지 쓰셨어요? 헐.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볼게요. 근력이 썩 좋아 보이지 못하신 편인데 진지라도 좀 많이 드시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줄치입니다. 전에도 선생님께서 늘 수저를 지기 전에 먼저 진지를 덜어내시던데, 요게 선생님의 오래된 습관이라는 거죠. 체크. 선생님의 오래된 습관. 혹시 소식요법, 그러니까 적게 먹는 거지, 그치? 혹시 건강을 위해서 밥을 적게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신지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자, 먼저 친구에 이어 그동안 몇 차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다던 다른 친구까지 뒷말을 거두고 나섰어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가벼운 웃음기 속에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시려는 듯 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다는 의미죠. 자, 근데 그 다음,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건강요법은 어쩌다 몸에 익숙해진 내 젊은 때부터의 버릇이랄까 이렇게 넘어갈라 했었던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선생님의 말씀이나 표정이나 말씀이 좀 심상치 않아 보였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지. 자, 그러면서 문상훈 군, 내 자네한테는 아직도 할 말이 없네. 여기 체크하시고, 이게 뭐냐? 도시락 검사로, 거기 쓰세요. 옛날에 했었던 일이죠. 도시락 검사로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도시락 검사로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 자넨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던가? 자, 그 다음 묶으세요. 제자들의 물음에 왠지 대답을 흐리고 계신 듯 싶던 선생님 눈길이 무심결에 문상훈이란 친구에게로 가더니, 아, 이게 뭐야? 선생님의 그 버릇과, 밥을 덜어내고 먹는 버릇과 이 문상훈이라는 친구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겠지. 그치? 자, 무언지 마음속에 혼자 묻어온 생각이 있으신 듯 조용히 물으셨어요. 선생님의 말투나 표정 속에는 분명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그윽하면서도 새삼스러운 감회의 빛이 어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무릎 앞에서도요. 자, 문상훈도 이상하게, 거기 보이죠? 문상훈도 이상하게 얼굴색이 점점 붉어지며 다른 때에 그답지 않게 목소리가 숙연해지고 있었다. 뭔가 사연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예, 선생님, 저야말로 그동안 선생님의 은덕으로 자신을 이만큼이나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거기다 일단 써두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밥그릇에서 밥의 절반을 덜어놓고 먹겠다고 한 것. 썼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밥그릇에서 밥의 절반을 덜어놓고 먹겠다고 한 것. 그 말씀은 오늘까지 이렇게 잊지 않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그 다음 얼핏.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야? 그치? 위기. 자, 얼핏 들으면 무슨 선문단 같은 주거반단,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 곡절이라는 건 그 이유, 그 사정, 그 사연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동시에 그 시절에 또 다른 기억 한 가지, 그게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락 검사 사건. 자, 요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자, 다름 아니라 그 시절 선생님은요, 우리들이 싸운 점심 도시락을 유별나게 단속하고 열을 올렸다.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꼭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검사를 하셨던 거야, 거기.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와 밥을 꼭 먹기를 바라는 마음. 거의 종례 시간마다 도시락통을 검사해서 점심을 거른 아이들에게 그걸로 청소를 떠맡기곤 했어. 선생님은 장난기를 띠시며 벌 청소감을 찾아내셨지만 거기 묵죠. 그 어려운 시절 자취방을 얻어 지내는 시골 출신 아이들이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것이 여간 힘들고 거북스러운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닐 수 없었다는 거는 그런 부담이 됐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건데 거기다 쓰세요.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도시락 검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못함. 그 다음 줄칩니다. 어린 시절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의 뜻. 자, 여기다가 쓰시고, 요게 도시락 검사를 한 이유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점심을 거르고 지내야 하는 몇몇 아이들, 이거 체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 그 서글픈 허기 속에 벌청소까지 안겨주는 선생님의 처사는 더없이 야속하기만 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의 잦은 도시락통 검사 행사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어느 날 그 행사 중에 일어난 한 무참스러운 사건, 요게 그 선생님의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된 이유가 되겠죠. 자, 요게 선생님이 상훈의 빈 도시락통을 확인한 일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날도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예의 별청소꾼을 모으기 위해 점심을 거른 아이들을 색출해내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선생님 문상훈 도시락 싸우지 않았으면서 이러지 않고 있어요. 자, 종례 시간에 들뜬 분위기, 벌청소를 한 아이들 수가 모자라는 것을 보고 상훈이의 바로 뒤쪽 앉은 놈이 제 앞 친구를 장난삼아 일러 바친 거야. 사실은 악의 없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악의가 없는 거 맞나? 어쨌든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런 고자질에, 그러니까 문상훈이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 그치? 그런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다라는 고자질에 상훈은 제 책상 위에 꺼내놓은 도시락통을 증거로 얼굴을 붉혀가며 막 화를 냈어요. 자, 그러자 기왕 말을 꺼낸 뒷자리에 고발자도 지지 않고 가차없는 증언. 자, 도시락은 늘 가지고 다녔지만 난 내가 점심시간 도시락 꺼내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넌 종례 시간에 도시락에 넣고 벌청소 빠지더라. 이 말은 결국 뭐야? 얘가 계속 빈 도시락. 가슴 아프다. 체크하고 있어? 상훈이가 빈 도시락통을 내놓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짐작. 이해됐어요? 상훈이가 빈 도시락통을 매번 내놓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 자, 드디어 선생님 미심쩍은 얼굴로 사실을 확인하러 상훈이한테 갔는데 그때로선 당연한 절차였어. 도시락통 뚜껑을 열어보는 선생님 말씀에 상훈이가 우물쭈물 도시락통을 조금 열어보았어요. 왜? 이게 빈 건 거야. 빈 건 먹은 게 아니라. 빈통인 거죠. 빈통. 여기다 쓰죠. 빈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 그 도시락통 속사정은 선생님만이 아신 채 두 녀석들 간에, 그러니까 상훈이 고자질한 친구랑 그 상훈이랑 이것으로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상훈이의 도시락통을 들여보시고 난 선생님은 그날의 청소당번도 다 정해주시지 않은 채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리셨어. 선생님 뭐 받았음? 선생님 충격받으시. 이해되죠? 아, 내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 도시락 검사로 상처를 줬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 거야. 그치? 이후로 선생님이 그 일을 다시 입에 담으신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이죠? 선생님의 가혹한 도시락통 검사, 점심을 거른 아이들의 벌청소제가 자, 사라진 것은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였다.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있죠.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하심. 자, 그리고 여기까지 위기. 그 다음 이제 절정 시작입니다. 절정. 자,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것도 결국 뭐야? 상훈이를 배려하는 거죠. 상훈이 배려. 자, 그러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녀석 간의 승패나 선생님만이 보신 도시락통 속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뭐냐? 다들 도시락을 싸울 수 없는 이 아이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 거야.
자, 다만 우리는 그 후 선생님이 상훈을 따로 불러서 은밀히 약속하신 일이 있었던 걸 몰랐을 뿐이야. 자, 그때, 자, 여기 보이죠? 선생님이 상훈을 따로 불러서 은밀히 약속했던 거. 이게 이제 요건 거지. 밥 절반. 밥 절반을 덜어놓겠음. 먹지 않겠음. 이런 약속이었던 거야. 자, 이제는 그때를 털어놓아도 큰 허물이 안 될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뒤인가 선생님께서 조용히 공실로 저를 불러 말씀해 주셨지요. 한동안 아릿한 회상에 젖어있던 선생님과 반 친구들 앞에서 이제 다들 그 도시락통 관련된 추억을 회상하고 있었던 거죠. 자, 형우는 이제 모두가 같은 생각 아니겠냐는 듯 침묵을 깨고 그때 일을 회상하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매끼 내 밥그릇의 절반을 털어놓고 먹기로 했다. 여기 체크하죠. 이제부터 나는 매끼 내 밥그릇의 절반. 자, 이게 뭐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체크하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난 행동.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난 행동. 자, 비록 너나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직접 나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누가 너를 위해서 늘 자기 몫의 절반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밥그릇의 절반만큼만 마음이 너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앞으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하거라 라고 선생님이 격려해 준 거야. 그치? 여기 묶으셔서 쓰세요. 상훈의 어려운 상황을 위로, 상훈의 어려운 상황을 위로 극복하도록 격려, 위로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화살표하고 쓰세요. 선생님의 따뜻하고, 선생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 선생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 선생님께서는 그 몇 마디 말씀과 함께 제 등을 한번 툭 건드려 주시는 걸로 다시 저를 돌려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다신 그를 아는 척 않으셨고요. 하지만 전 그 후로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의 절반 몫의 그 양식을 제 가까이에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요거는 그 선생님의 따뜻함과 자상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옴. 쓸 수 있죠?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옴. 자,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과 은덕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그간 알게 모르게 함께 누려왔을 것으로 믿어왔고요. 하지만 그 다음 선생님께서 그때의 일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늘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밥을 덜어놓고 드시는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뭔지 아시죠? 여기다 쓰세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음. 자, 그리고 바로 자, 선생님의 그 덜어놓기 버릇의 내력이었다. 거기에다 이제 쓰셔야죠. 요것은 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하셨죠? 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어쩌면 소식건강용법이나 아니면 어쩌다 몸에 익힌 당신의 버릇이라기보다는 그 벅차고 뜨거운 자애로운 은혜, 자애로운 은혜, 자애로운 은혜의 사건, 사연이었다. 자애로운 은혜 거기 체크합니다. 자애로운 은혜는 거기 묶어서 선생님의 버릇에, 선생님의 버릇에 담긴 의미, 선생님의 버릇에 담긴 의미.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쾌하기만 한, 여기서부터 결말 시작. 유쾌하기만 하던 회식의 분위기에 새삼스레 숙연한 감동이 깃들었던 건 당연한 노릇이었다. 선생님들한테 다 감동해서 선생님의 행동에. 그러나 선생님은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쑥스러우신 더 어정쩡한 어조로 뒤끝을 맺으셨다. 왜 쑥스러워서? 겸손함, 겸손함. 그야 내 딴에는 제법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직 너무 세상사를 몰랐다고나 할까?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나 자신이 너무 설익고 모자라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 교육자라 싶고 설익은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 자, 그래서 우선 내 지닌 목부터 절반만큼 줄여나가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요게 밥을 덜어먹은, 밥을 덜어놓고 먹은 의도. 됐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난한 아이들의 사정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반성한 것에서 나온 행동이죠. 반성.
자, 그렇게 생각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 주었다니 내가 오히려 고맙고 민망해지네. 그리여 하긴 나도 그 덕에 좋은 건강법을 익힌 셈이고 요즘같이 교육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제 몫의 밥그릇을 절반으로 줄여 살기도 그리 쉬운 일 말은 아닐 것 같이 보이네만 그렇다고 그게 어디 이런 식의 칭찬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 허허허 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셨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의 밥그릇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그 아래쪽에 빈칸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거기다 씁시다. 선생님의 밥그릇에 담긴 의미 쓰세요. 어려운 이웃 제자라고 쓰셔도 되고 어려운 이웃 제자를 위해 자기 몫의 절반을 나누고자 함 했어요. 선생님의 밥그릇에 담긴 의미 쓰시고 어려운 이웃 제자를 위해 자신 몫의 절반을 나누고자 함 하고 화살표 제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제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화살표 제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화살표 그리고 선생님의 자애로운 은혜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의 자애로운 은혜 되셨죠? 거기까지 하시고 자 오늘은 할 게 많네요. 제일 마지막 이번에는 수필을 봅니다. 수필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마지막 방망이 깎던 노일이라는 수필에 담긴 가치를 볼게요. 갈래는 수필이고요. 그 빈칸에 정리 갈래 수필 그 다음에 성격은 교훈적 회고적 그리고 비판적 제재는 방망이 요 제재는 방망이 그 다음에 주제는 장인정신과 전통의 소중함 했어요? 자 특징 1 일상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 제시 일상적 체험 수필이니까요. 일상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 제시 두 번째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현재에 대한 비판적 태도 제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현재에 대한 비판적 태도 제시 세 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했어요? 자 이제 다시 방망이 깎던 노인 처음 시작합니다. 벌써 40여 전일이야. 여기서 바로 나오죠. 그치? 과거 회상. 내가 세간난지라는 표현은 살림 차려서 한 집안을 이루어서 분가한지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세간난지 얼마 안 돼서 의정부에 내려가 살 때 일인데 서울 갔다 가는 길에 청량리역으로 가기 위해 동대문에서 일단 전차를 내려야 했어요. 동대문 맞은쪽 길가에 앉아 방망이 깎다 파는 노인이 있었던 거야. 요게 중심 대상이죠. 이 수필의 중심 소재이자 대상. 자, 그 노인이 있었는데 방망이를 한 발 사가지고 가려고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어. 좀 싸게 해줄 수 없냐라고 했더니 방망이 하나 가지고 무슨 값을 깎쇼? 비싸거든 다른 데 가오? 멋진데. 자, 거기다 씁니다.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의 태도. 대단히 무뚝뚝한 노인이었어. 더 깎지도 못하고 값을 그냥 방망이나 깎아놔 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처음.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간 첫 번째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자 저물도로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저물도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인 거야. 자 됐어요? 불만이 생겼어. 노인에 대한 불만 됐죠?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깎고 있는 거야. 이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해. 여기까지. 여기는 따로 줄치고 쓰세요. 방망이에 대한 나와 노인의 생각 차이.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들은 채 대꾸가 없어요. 점점 차 시간이 빠듯해와 결국 자 갑갑하고 지루하고 이제는 초조할 지경이야. 자 여기서부터 나의 심리 첫 번째 나의 심리일 갑갑함 지루함 초조함 됐죠?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아니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 되나?
자, 여기다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씁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썼죠?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야.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깎는단 말이야. 노인장 외고집이고 사치간이 없다니까. 노인은 다른 데 가서 사오. 나 안 팔겠소. 자, 여기다가 씁니다. 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은 팔 수 없다는 고집.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은 팔 수 없다는 고집. 하는 퉁명스러운 대답인 거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늦었고 에이씨 될 대로 되라라고 체념.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거 나의 심리투 체념. 됐죠?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치고 늦어진다니까. 자,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자, 여기 체크. 이런 걸 우리가 장인정신이라 하죠. 장인정신.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노인의 가치관. 장인정신 쓰시고 옆에다 쓰세요. 장인정신.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노인의 가치관. 깎다가 놓으면 되나? 자, 좀 누그러졌어. 이제 이 아저씨도 좀 화났다가 재촉 때문에 왜 이렇게 재촉이야? 하고 하다 이제 화가 좀 풀리신 거지. 자, 이번에는 깎던 것을 숫제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공방지에 담배를 담아 피우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만 지쳐서 이제 구경꾼이 되었다. 완전 포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노인은 다시 또 깎기 시작을 했어요. 저러다가는 방망이는 다 깎여 없어질 것만 같아.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라고 그때서야 내준다. 그러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계속 확인하면서 완성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 생각, 사실 다 되긴 아까부터 벌써 다 되어 있다. 난 방망이다. 여기 체크. 여기는 노인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불만. 했죠? 노인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불만. 했죠?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요게 심리 세 번째. 불쾌함. 그따위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있나. 손님 보니가 아니고 자기 보니야. 불친절하고 무뚝뚝해. 아이씨 화나. 승질난 거죠? 여기. 자, 여기에다 하고 씁니다. 노인에 대한 나의 평가. 노인에 대한 나의 평가. 했어요? 노인에 대한 나의 평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 자, 그 다음. 짜잔.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동대문의 추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자, 어딘지 모르게 노인 나와 보이는 그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 부드러운 눈매, 흰 수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어요. 노인에 대한 멸시 증오심도 약간 덜해졌대요. 자, 이게 뭐냐? 세상일에 초연한,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일에 초연하고 여유 있는 모습. 세상일에 초연하고 여유 있는 모습. 그래서 내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다. 여기가 심리 네 번째. 나의 심리 4. 마음, 화가 누그러짐. 자,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예쁘다고 야단이야.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대. 예쁘다고 야단이야. 참 좋대. 자, 이게 뭐야? 노인이 깎아준 방망이가 매우 훌륭한 물건이라는 거야. 그치? 훌륭한 물건. 그러나 나는 전에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아. 이 말은 결국 뭐야? 나는 방망이에 대해서 잘 몰라. 전문가가 아니야. 거기다가 노인을 오해한 이유. 노인을 오해한 이유. 내가 잘 몰라서. 그쵸?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묶으세요. 배가 부르면 그 방망이의 배. 다듬이질 할 때 옷감이 잘 치이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퍼지지 않고 손에 해먹기가 쉽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자, 요게 뭐냐? 노인이 방망이에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이유. 노인이 방망이에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이유.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야. 자,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어. 그리고 나의 태도를 뉘우치고 미안해졌어. 요게 심리 5번째. 뉘우침 미안함.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옛날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중간 투. 옛날부터 내려오는 죽기는요. 죽기 대나무로 만든 거죠.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야. 자, 대쪽이 떨어지면 쪽을 대고 물수건으로 겉을 씻고 뜨거운 인도로 곧 다리면 다시 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나 요 사이 죽기는, 그걸 체크하죠. 요 사이에 죽기는 대 쪽에 한번 떨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 자, 여기 줄치시고 쓰죠. 옛날 죽기와 요즘 죽기의 차이점. 옛날 죽기와 요즘 죽기의 차이점. 하고 화살표. 과거와 현재의 물건 만드는 정성의 차이. 과거와 현재의 물건 만드는 정성의 차이. 예전에는 죽기에 대를 붙일 때 질 좋은 프레를 잘려서 흠뻑 칠한 뒤에 불어서 붙였어요. 이것을 소라 붙인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소라 붙이는 걸 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라는 거죠. 정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죠? 또 있어. 자, 약재만 해도 그렇다. 약재, 죽기처럼 약재도 오늘날 옛날에 만든 재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숙지황이라는 거야. 자, 요 두 개를 제가 왜 체크를 해놨냐면 요 두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옛 사람들의 장인정신, 장인정신을 알려주는 소재, 글감들인 거죠. 숙지왕은요, 보통의 것은 얼마, 그보다 나은 것은 얼마 값으로 구분을 했고, 구중구포한 것은 3배 이상 비슷했어. 이 구중구포란 찍어 말리는 것을 9번 한 거야. 눈으로 보아서는 5번 쪘는지 10번 쪘는지 모르지. 자, 그러나 말을 믿고 사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신용사회였다라는 거야. 신용이었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어. 자, 여기가 중요해.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다. 남이 보지도 않는데 9번이나 찔 리도 없고, 또 그 말만 믿고 3배나 살 더 줄 사람도 없대. 자, 여기. 신용이 사라져서 말을 믿고 살 수 없는, 신용이 사라져서 말을 믿고 살 수 없는, 했어요? 오늘날의 현실 비판, 오늘날의 현실 비판 됐죠? 그 다음 장 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이지만, 자,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훌륭한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을 했다. 자, 그리고 이거 왜 이러니? 말을 안 들어. 다시 미안. 짠짠.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이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은 오로지 훌륭한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을 했다. 했어요? 여기다 체크하죠. 옛날 사람들이 지닌, 여기다가 옛날 사람들이 지닌 장인정신, 옛날 사람들이 지닌 장인정신. 이게 뭐냐? 현대인들이, 가로 쓰세요.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전통.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전통. 했죠?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어냈어요.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이런 심정, 어떤 심정? 훌륭한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쓸 수 있죠. 훌륭한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자,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어. 그따위로서 무슨 장사를 해먹는다.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몇 시에 중반에 어떻게 하려면 좀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바뀌었대요. 자, 그렇게 괴로움을 느꼈던 이유는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 노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노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썼어요? 노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노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따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로 바뀌었다. 여기다가는 노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 노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 자, 나는 그 노인을 찾아가 추탕에 탁주라도, 추탕에 탁주, 추어탕에 막걸리라도, 소박한 음식 했어요? 소박한 음식. 요거라도 대접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에 상경하는 길로 그 노인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 노인은 와 있지 않는 거야. 나는 그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 왜? 사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 자, 그리고 서운하고 허전하고 서운했다. 거기 허전하고 서운했다. 자, 요거 내 마음은 사과드릴 길이 없어서 되게 안타까웠다. 여기다 쓰죠. 노인을 만나지 못한 나의 심리. 노인을 만나지 못한 나의 심리. 맞은 쪽 동대문의 추녀를 바라봤다. 푸른 창공으로 날아갈 듯한 추녀 끝으로 흰 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 그때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그때 그 노인이 저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열심히 방망이 깎다가 유연히 추녀 끝에 구름을 바라보던 노인의 거룩한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까지. 그때 여기 동대문 추녀를 바라보던 노인의 모습을 떠올림. 했어요? 동대문 추녀를 바라보던
노인의 모습을 떠올린. 거기까지 끊고 여기까지 중간 끝이고요. 자, 오늘 다시 현재로 돌아오죠. 자, 여기서부터 끝 시작입니다. 오늘 안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북어를 뜯고 시간이 훅 지나간 거죠. 거기에다 이제 씁니다. 내가 방망이 깎던 노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계기. 내가 방망이를 깎던 노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계기. 즉 이것 때문에 이 며느리의 모습과 소리를 들으며 그 노인을 떠올려냈고 결국 그걸 통해서 전통, 장인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전에 더덕북어를 방아로 쿵쿵 두들겨서 먹던 생각이 났어. 방망이를 구경한 지도 참 오래죠. 요즘 아예 볼 수도 없죠. 요사이 다듬이질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 자, 여기다 씁니다. 전통이 사라져가는 현실. 전통이 사라져가는 현실. 애수를 자아내던, 애수 슬픈 거야.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애수 서글픔을 자아내던 그 소리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문득 40여 년 전 방망이 깎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어. 여기 마지막에 씁니다. 사라져가는 옛것과 장인정신에 대한 그리움. 사라져가는 옛것과 장인정신에 대한 그리움. 자, 여기까지 다 쓰셨어요. 여기까지 쓰셨으면 이제 1단원에 있는 지문들은 마무리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2단원 다시 공부하기로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